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장중에 2,05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안착을 못했었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2,050포인트 돌파할 것이다 했는데 돌파하고 안착 못했다고 해서 제가 돌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은 원래 돌파하고 안착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업종별, 지수별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중소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약세로 마감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시장은 대형주 지수 대형주 중심의 주도 시장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가 뭐가 있었나?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포스코였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어저께 발표되었었는데 포스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게 뭐야? 실적이 예상치 하회했는데 왜 올라가? 뭘 의미합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 선반영했던 부분을 해소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선반영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어닝 쇼크가 아닌 이상은 반등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 시장 무슨 시장? 대형주 중심의 주도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밸류가 되는 종목, 대형주에 포함된 종목들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가 나타난 아주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죠. LG전자. 그 수많은 방송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LG전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종목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주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거기다가 LG이노텍, 그리고 지주회사 LG까지. 오늘 LG그룹의 날이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갔습니까? 전기차 모멘텀이었었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어저께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고 이 종목들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바로 튀어버렸어요. 그래도 좀 이따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 가는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얘기할 부분들이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전기차 이슈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수 2,05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투신권에서의 환매 물량이 현저히 작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환율이 1,200원 갔다가 1,150원 깼으니까 대형주 안 된다라는 논리를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얘기하면서 항상 중심을 잡아드린 게 있습니다. 시장을 볼 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앞전에 제약바이오가 왜 무너졌습니까? 미국의 바이오 ETF가 무너져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거를 제시해줬죠. 왜 제약바이오가 단기적인 반등 자리입니까? 왜 세트로는 공략합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오 ETF가 반등 자리가 나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공략한다. 명확한 근거에서 되거든요. 어저께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넘어갔는데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죠.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1,100원에서 1,15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실제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회피가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들어온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7월 달부터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던 것이 서서히 감소되더니만 이제 증가세로 바뀐 거예요. 이제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들어온 거냐? 그게 아니죠. 어디? 한국, 대만, 태국,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 전체가 들어온 겁니다. 언제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율 꺾인 이유는 뭐다? 바로 신흥국의 리스크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가 나오죠? 여러분들 시장 보실 때 항상 시장을 보건 업종을 보건 종목을 보건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대형주는 근거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대형주 매매는 시장을 알고 업황을 알고 종목까지 뭐든지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중소형 개별주처럼 갑자기 뉴스 나서 팍 튄다? 이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 바로 폭스바겐의 뭐예요? 배출가스 기계 조작 논란이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이 폭스바겐 사태가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보는 게 있냐? 이것 먼저 따져야 돼요. 바로 어저께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이 그 반사이익을 먼저 얻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차종 자체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과 GM 그리고 현대차가 1600cc 이하 소형차 부분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폭스바겐의 이런 사태는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쟁이 치열한 곳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무너졌거든요. 그럼 이 신뢰도 무너진 게 현대차한테 어떻게 기회가 되냐? 그거나 마찬가지로 예전에 어디예요? 일본 자동차 갑자기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토요타죠. 토요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GM 이런 데서 대규모의 리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현대차는 반사이익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게 2009년과 2010년이었었는데 그때마다 현대차 주가는 레벨업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현대차 자체가 글로벌 탑10 기업에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대규모 리콜이 있을 때마다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신뢰도가 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차를 안 사게 되죠. 근데 이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2, 3개월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반사이익을 봤었어요. 현대차도 리콜 사태 일어났을 때 점유율이 떨어졌었고 그럼 이번 폭스바겐은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큰 신뢰도가 깨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리콜하고는 틀려요. 왜? 자기네들은 클린 DJ라는 거를 엄청나게 부과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여파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리콜 사태라든지 신뢰도가 문제 생겼을 때 점유율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자고요. 자, 화면을 보면은 각국마다 다 틀립니다. 이런 리콜 사태 있을 때 미국, 유럽, 중국 다 틀린데 대표적으로 미국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GM에서 리콜 이슈가 발생할 때 어떻게 돼요? 약 3개월 동안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토요타도 마찬가지죠. 토요타도 처음에 어떻습니까? 토요타는 조금 짧게 갔는데 2개월 반 정도 점유율이 떨어지는 그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리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점유율이 3개월 동안 급락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번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아직 점유율 확인이 안 되지만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10월 달부터 중국에서 칠세 인하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경쟁이 치열한 데가 GM,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주요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가 실적이 3분기 예상치 못 미친다 하더라도 4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리고 만약 현대차가 실적 예상치 부합한 결과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내일 2,050을 돌파를 해줄 겁니다. 왜 오늘 2,050포인트를 돌파 못하고 안착을 못했냐? 시장은 중요 마디지수,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마다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힘을 내줘야 돼요. 1,900이라는 포인트를 돌파할 때 현대차 그룹이 강세되었으면서 돌파 나왔듯이 그리고 2,000포인트는 누가 해줬어요? 제가 앞전에 데스매치 프로에 나가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날 삼성전자 더 샀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지수 2,000포인트 돌파 여부는 삼성전자가 다 갖고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시총이 높은 은행이라든지 어떤 특정된 업종이 튀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2,050포인트를 안착하냐 못하냐에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해드렸어요? 현대차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린 거죠.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중요한 기간, 어떤 중요한 실적 발표, 모멘텀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할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시장에서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종목을 회피해가지고 얘는 실적 발표 있을까? 나중에 봐야지. 회피한 거 안 좋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고 아니다 싶으면 컷을 짧게 치고 나오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시장 방안인 거죠. 대응 방안.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뭐예요? 현대차가 중요하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사태가 단순히 현대차의 반사일 뿐만 아니라 어디다가 모멘텀을 줬었냐면은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2013년도 테슬라가 전기차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 테슬라 전기차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열풍을 불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사람들의 관점이 뭐였냐면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전기차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앞질러버린 것이 테슬라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폭스바겐이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기차 개화 시장이 늦어진 거죠. 근데 이 클린 디젤이 허구라고 되니까 독일 정부에서도 어떻게 돼요? 디젤에 대해서 지원을 이제는 안 하겠다. 대신에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정책을 한번 피면은 그 정책을 꾸준하게 밀고 갑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성하겠다. 그때 뭐예요? 그때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었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90% 이상 증가가 나왔다. 그럼 중국에서 얼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냐? 2020년까지 크게는 2천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난 거고 이 모멘텀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실제로 중국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자,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까지 연평균 얼마? 70% 성장입니다. 70%. 엄청난 고성장이죠.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개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왜? 클린 디젤은 뭐가 됐으니까? 허구가 됐으니까. 거짓말이 됐으니까. 물론 현대차도 이제 앞으로 2010년부터 클린 디젤 아니라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데 근데 우선은 어떻게 돼요? 전기차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를 생산한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예요? LG화학과 삼성 SDI.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입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그런데 저는 이 둘 중에서 LG화학을 좋아하고 LG화학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LG화학은 앞전에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뭐가 또 탁월합니까? 실적이 탁월해요.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전기차라는 성장성이 부과가 되었죠. 안정적인 실적, 성장성 합치니까 뭐예요? 주도주로서 손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삼성 SDI보다는 LG화입니까? 실적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기술력도 삼성 SDI보다 더 뛰어납니다. 얼마 전에 LG화학이 자기네들의 생산 단가를 공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생산 캐파 역시도 삼성 SDI보다 2.5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LG화학이 가장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LG화학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를 볼까요? 일본 차트를 보죠. 일본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LG화학이 저점, 앞전에 올해 상반기에 계속해서 29만 원 놓고 5점 만들다가 주가 무너져서 20만 원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달 동안에 얼마 올라옵니까? 38%라는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100%, 200%, 300% 갈 때 뭐라고 했어요? 더 간다, 더 간다 쫓아갔죠. 대형주가 실적이 받쳐주면서 성장성 기술력까지 좋은 회사가 저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올라왔대요. 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 놀린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왜 대형주는 40%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겁니까? 2달 동안에? 아닙니다.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거가 명확하고 실적 성장 같이 움직여주니까. 아, 좋아요. 부담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정확한 기준을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자, LG와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29만 원 전후, 정확하게 28만 7천 8천짜리인데 이 자리대가 직전에 고점이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 만들다가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준 자리죠. 그럼 여러분의 기준 가격이 뭐예요? 28만 7천 원을 이탈선을 잡거나 잡으면 너무 짧나요? 2% 이내니까 그럼 얼마든지 잡으면 돼요. 21선 기준 잡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 3% 4%의 컷을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쫓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형주는 항상 가기 전에 중요한 자리대에서 눌림을 잡거나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그러면 21선을 마지노선 잡고 손절가 잡고 어디까지 보면 됩니까? 이럴 때 보는 게 뭐예요? 큰 그림. 제가 시장을 봐야 될 때 지수라든지 다른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여요? 큰 그림. 주봉 차트를 갖고 자꾸 설명해 드리는데 그럼 주봉 차트를 한번 봐보죠. 어떤 그림이 나오나. 자, 계속해서 예전에 2008년도에 아주 쌌었죠. 7만 원, 8만 원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60만 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과열이죠, 사실. 이럴 때 과열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어요. 차정 장세. 근데 과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쭉 내려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내려왔냐? 현대차는 어저께 주봉 볼 때 38.2% 자리대에서 지켜줬는데 왜 얘는 62.8%까지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예요? 현대차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얘는 실적이 유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적자를 봤냐? 적자 본 적은 없어요. 1년 동안에 장사해서 적자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주가가 자산가치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급반등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업황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세가 뛰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그림 뭐냐? 채널 패턴을 쭉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됩니까? 채널 패턴 돌파, 지지를 어디서 받고 있어요? 직전의 저항대, 고점 라인대인 28만 7천 6천짜리가 지금은 지지 라인이 된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전체 상승폭의 60.8%에서 지지가 나와줬으니까 기본적 반등폭 어디까지? 35만 8천 어디까지 열리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우리가 짧게 어느 정도 본다면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절가 명확하게 21선 잡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최소 어디 잡고? 35만 8천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테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LG화학하고 삼성 SDI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시장은 대형주 주도의 시장이니까 간단하죠. 왜? 시장이 우리가 알았으니까. 대형주 주도의 장사인가 아니까 당연히 대형주 공략을 하는 거예요. 몇몇 종목들은 대형주보다 더 큰 시세 나오겠죠. 왜? 가벼우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주도주에서 놀자 이거예요. 중심이 되는. 그러면 LG화학이 비싸다? 그러면 또 우리는 다른 전기차 관련주가 없습니까? 그게 바로 LG전자와 LG이노텍이었습니다. 이거를 어저께 설명해 드렸으면 딱 좋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LG전자는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전기차 사업, 장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고 이 부분이 전체 LG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와버린 거죠. 뭐가? GM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예요? 야, LG전자도 숨겨진 전기차 관련주네. 그래서 튄 거예요. 사실 차트를 보면은 이게 눌림 자리고 매수 자리였던 거 알 수 있었는데 여튼간에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LG노텍은 왜 갔었어요? LG노텍은 예전부터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해서 뭘 했으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도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이 세 종목 다 잡습니까? 그럼 뭐예요? 포트가 아니에요. 다 잡을 땐 뭐예요? 그냥 전기차 관련주로 몰빵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다 안 잡습니다. 그때 중간중간 맞춰서 A전자 단타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던 자리대가 되면은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저평가된 게 있나요? 있죠. 뭘까요?
지주회사 LG가 있는 겁니다. 지주회사 LG가. 왜? LG라는 회사는 LG화학과, LG전자, LGU+, 그리고 LG생활건강까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요즘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자회사들이에요. LG와 실적 좋죠. 전기 모멘텀 있죠. 그 다음에 LG전자는 실적을 안 되는데 뭐예요?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가 되죠. 그 다음에 LG이노텍은 뭐예요? LG생활건강. 화장품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LGU+ 어떻게 됩니까? 사물인터넷이나 뭐다? 모멘텀 들어오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러면 LG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가치적인 부분, 평가를 할 때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알면은 사실 쉬워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자고요. 자, 화면을 볼게요. 자, 오늘 LG 제가 따끈따끈하게 오늘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자, LG라는 회사가 오늘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얼마? 11조 6,476억 시총이. 근데 상장된 회사 중에서 지분을 어떻게 갖고 있냐? LG화학 33.5% 갖고 있죠? 얼마? 19조 4,837억. 오늘 시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LG전자 33.10% 갖고 있는데 8조 7,715억. LGU+ 36% 지분 4조 9,774억. LG생활건강 34%. 시총 14조 3,375억. 그러면 이 비중만큼만 딱 판단하면 얼마 나와요? 지금 현재 16조 1,500억이 나옵니다. 이거는 비상장된 회사하고 부동산 그리고 로열티 수입을 다 제외했을 때 이거예요. 그럼 오늘 현재 시총이 얼마라고 했죠? 11조 6,470억. 얼마 정도? 약 40% 가까운 할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시장에서 LG라는 회사는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자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성장성도 당연히 있겠죠. 자회사들이 잘 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모멘텀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급을 보더라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기간은 약 2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왜? 이런 분석을 기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울지 몰라도 이렇게 분석하면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싸구나, 저평가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시장에서 과연 정말 싼지 아닌지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짧게 주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LG도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아니죠. 박스권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려왔었고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자리 때 무슨 자리? 세 번째 돌파가 가능한 자리죠. 그럼 만에 하나 박스권 상단까지가 가면 뭐예요? 저항이니까 이 구간대에서 단기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 돌파한다면 뭐예요? 박스권 마디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 자회사대 시총 가치만큼 올라간다면은 마찬가지로 마디 하나가 크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왜? 저평가고 자회사들 모멘텀 있고 기준이 명확하죠. 그래서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하면 됩니까? 천천히 눌림목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전기차 관련해서 다 설명해드렸고 내일은 현대차 실적 발표 나오죠. 그래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중국 시장이 막판에 무너져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글로벌 증시의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깡생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